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에 증명이 없다며 최지성, 장충기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7년 2월 첫 구속기소 이후 7년 넘게 삼성그룹을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도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그리는 유삼성이 한층 탄력을 더 받게 될 것 같은데 유대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보면은 횟수로는 지금 거의 9년째 사법 리스크에 좀 얽매여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이 회장의 경영 행보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해외 출장에 우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글로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신사업의 발굴에 나서는 동안 이 회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외 출장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지내며 경영구상에 몰두했던 고 이건희 선대 회장과 달리 이 회장은 작년 5월 다녀온 22일간의 미국 출장이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최장기간 해외 출장이었을 정도입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이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인수, 합병 등에도 좀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재용식의 뉴삼성 행보에 박차가 전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다시 경영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좀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좀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좀 꼽히는 거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같은 신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AI의 급성장과 함께 바이오, 전장, 로봇 등의 분야에서 M&A 등 기업 간 합종 연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삼성은 한 발짝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연초 CES 2024 간담회장에서 AI와 디지털 헬스, 핀테크, 로봇, 전장 등 5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260여 개 회사에 벤처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삼성의 대형 M&A는 지난 2017년 9조 원을 투자했던 미국 전장업체인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8월에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중 130조 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7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례 없는 좀 불황을 겪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회복도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이 처한 상황이 좀 녹록치만은 않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업계 1위 자리에서 좀 물러난 모습 보였는데요. 예. 지난해 삼성전자는 인텔의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요. 근소한 차익이 나나 스마트폰 출하량에서도 애플에 뒤진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핵심 사업 분야에서 경쟁사에 밀리는 모습이고요. 주력 사업인 부문인 반도체에서는 지난해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와 전방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작년 4분기에는 디램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전체로는 여전히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등 생성형 AI 관련 핵심 제품 개발과 공급에도 전력을 쏟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대규모 투자 판단 등은 향후 5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1, 2년을 보는 전문 경영인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 일단락으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질도 높아진다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에 한숨 돌린 삼성이 앞으로는 어떤 경영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관련 불안전 판매 현장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감원이 은행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는 건데 금감원장은 은행에 피해 발생을 외면한 금융사는 시장 퇴출을 거론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금감원에서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과 관련해 불안전 판매와 같이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금융회사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ELS 판매를 두고 불안전 판매라는 전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음 달 검사 결과도 불안전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원장의 불안전 판매 발언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어제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현장 검사를 통해 불안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소비자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까지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사 자체적 배상안 마련에 운을 띄웠습니다.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위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자율적인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ELS 판매 상당수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인식을 전한 건데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상에 임하라는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ELS 상품의 손실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가운데 지난 2일 만기 규모는 7,061억 원, 평균 손실률은 53.1%입니다. 반면 판매사 5대 은행 이익은 6,815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모두 홍콩 H지수 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익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금감원의 금융사 11곳 대상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현장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사와 피해자 모두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국내 네 번째인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핀테크와 IT 스타트업, 대형 손해보험사 등 5개 회사가 뜻을 모아 가칭 유뱅크라는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했는데요.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초개인화에 맞춘 신개념 은행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가칭 유뱅크, 핀테크 기업인 랜딧, 의료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루닛, 세금 환급 핀테크 3.3, 외환 송금 결제 핀테크 트래블월렛, 손해보험사 현대해상이 힘을 모은 컨소시엄입니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오늘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이 금융업과 일반 기업 등 2종 산업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성원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해상을 제외하고는 스타트 기업들이어서 시중은행은 물론 기존 인터넷 은행과도 상당히 차별화되는 은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뱅크는 시니어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금융서비스에서 비교적 소외된 계층으로 유뱅크 구성원인 각 회사가 가진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뱅크는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참여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유뱅크는 은행 기능과 함께 헬스케어와 뱅킹, 보험이 융합된 모델을 선보인다는 구상안도 제시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사회적 아젠다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로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뱅크는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터넷 은행들의 과거 출범 계획을 토대로 본다면 올 하반기 이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올 연말까지는 본인가를 완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1세대 인터넷 은행들이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유뱅크가 초개인화를 앞세운 2세대 인터넷 은행 시대의 포문을 열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내후 외환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은 가운데 올해 등급 개선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저조한 평가에 임금 동결과 성과급 감소까지 이어지며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기관 평가 전망이 올해도 어두울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크게 재무 건전성과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LH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을 높이면서 LH의 올해 평가 등급 개선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오는 7월 발표되는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 4년 연속 D등급이 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부채는 151조 원, 부채 비율은 220%에 달합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나서게 되면서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는 어려운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 건설사에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저조한 평가 등급이 유지되면서 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임직원 줄퇴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LH 직원 수는 3년 전인 2021년 대비 10%가량 줄었습니다. LH 퇴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낮은 임금과 기업 이미지 추락, 높아진 업무 강도 등이 꼽힙니다.
실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로 지금까지 임금은 동결됐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도 멈춘 지 오래입니다. 3년간 LH를 다니다 최근 퇴사한 A씨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공사의 이미지가 점점 추락해가는 것이 퇴사를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LH 측은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거침없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동안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한 달여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4,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지난달 19일부터 10거래일 중 1거래일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엔 하루 만에 2조 원 가까이 쓸어 담으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KB금융 등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 8,160억 원을 사들였고 현대차 6,446억 원, 기아 4,932억 원, KB금융 3,76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삼성 SDS, 삼성생명 등이 순매수 상위권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저PBR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이 저PBR주를 집중 관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자 외국인의 투심이 저PBR 종목에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업계에선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발표로 당분간 저PBR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증권사들은 조언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른바 폭풍 쇼핑을 하는 동안에도 외면을 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 SDI, SK 하이닉스, LG 화학 등 순으로 이 밖에 포스코홀딩스, SK 이노베이션, LNF 등 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GM이 올해 국내 시장에 리딕과 이코녹스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중심으로 연간 50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올해 GM이 국내 시장에 캐딜락 리딕과 쉐보레 이코녹스 EV 등 전기차 2종을 포함한 신차 4종을 출시합니다. 전기차 외에 캐딜락 XT4와 쉐보레 콜로라도 신차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GM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통합 브랜드 공감 더 하우스 오브 GM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GM, and that's why we will be pulling all the stops to further improve our product and brand experience, expand our sales and service experience. GM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 블레이저 이후 국내 생산 모델 추가 계획은 없다면서도 신규 투자보단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강력한 대체제가 있다고 언급해 전기차 직전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출시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GM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서울 서비스 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23,556제곱미터 규모로 차량 정비에서 제품 경험,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경험 확대를 위해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도 국내에 출시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상태를 진단하고 원격 제어, 무선 OTA 등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처음 적용되고 이후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신모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GM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총 46만 8천여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76.6%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를 중심으로 연간 50만 대 이상의 생산 용량을 가동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SPC그룹은 허의수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의 노숙인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 사회복지법인 SPC 행복한재단은 이날 각 계열사들도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설 명절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SPC 삼립은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 경기도 시흥, 충남 서천, 대구에 위치한 14개 복지기관에 삼립 설 선물 세트와 빵 등 6천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BI코리아는 같은 날 충청북도 음성 소재 아동복지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설 제품을 선물하고 시설 인근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파리크라상은 지난달 31일 19년간 참가해온 성남시 설맞이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에서 10kg 쌀 140포를 후원했습니다. SPC그룹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상생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근 복지관을 통해 명절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한 성금과 제품은 약 14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서울 중구의 부영그룹 본사에서 2024년 시문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영그룹은 이날 20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들의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정책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간 구상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은 다자녀 직원에게도 영구 임대주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향후 민간에 영구 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면 셋째까지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